안녕하세요. 아주 많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 모두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모든 자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유독 가슴 사무치게 두 분을 그리워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 없는 서름을 뼈에 사무치게 알게 해준 못된 인간, 제 계모 때문이죠.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면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성공했는데요. 아직도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리면 울컥하곤 하더라고요. 제 사연은 바로 그런 제 과거에 대한 하소연 같은 이야기랍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절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 부모님은 둘째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네요. 아버진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반장으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일찍부터 건설업계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이라 돈은 꽤 잘 버셨지만 그만큼 집을 떠나 가족들과 떨어져 계셔야 했던 거죠. 어머닌 희귀병에 걸려 투병하다 제 나이 9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진 일하느라 어머니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걸 두고두고 한스러워하셨어요. 그 뒤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아버지 대신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올라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3년 뒤 세상을 떠나자 당시 12살이던 절 돌보기 위해 아버진 일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죠.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기엔 제가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네가 정한이구나. 네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유 예뻐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아버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계모였죠. 나중에 아버지의 누나였던 고모에게 들어보니 아버진 그때 절 위해 중매를 통해 재혼을 하신 거라고 하더군요. 계모는 재혼이 아닌 초혼이었지만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도 형제도 없고 형편도 좋지 않아 자식이 있던 아버지와 조건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계모는 아버지와 재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막내 아들까지 총 2명의 제 이복 동생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모는 제게 잘해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계모는 점차 저는 챙기는 둥 마는 둥하고 자신의 친자식들만 아꼈습니다. 야, 네 동생들 먹으라고 해놓은 불고기를 왜 네가 집어먹어? 옆에 김치 있잖아. 그거 먹어. 넌 17씩이나 된 애가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없니? 아직 4살, 3살밖에 안 된 네 동생들이 저 매운 김치를 먹겠어? 먹을 건 저 불고기밖에 없는데 형이 네가 양보해야지. 계모는 먹고 입는 것 모두 저를 동생들과 차별하더군요. 특히 아버지가 없을 땐 더욱 심했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신과 어린 동생들 옷은 전부 백화점에서 산 명품으로만 도배하면서 제 옷과 신발은 어쩌다 한번 시장표 싸구려만 사다 줬어요.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날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계모의 행동을 아버지께 토로하고 싶었지만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고생하신 아버지께 차마 걱정을 얹어드릴 수가 없어 그냥 참았죠. 하지만 계모는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내가 못 살아. 칠칠치 못하게 몸쓴 일하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어떡해? 돈을 벌어와야 내가 애들 먹이고 입히고 살림을 할 거 아니야. 아버진 제 나이 17 끝물에 일을 하다 그만 허리를 크게 다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쉬실 수밖에 없었는데 계모는 그런 아버지를 무지하게 구박하더라고요. 옛날 분이었던 아버진 돈 못 버는 가장은 무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때문에 그런 계모의 구박에 화도 못 내고 늘 주눅들어 계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계모에게 화를 내곤 했는데 아버진 그런 저마저도 말리셨어요. 아버진 결국 허리가 온전히 낫지 않아 일을 거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설상가상 암 판정까지 받고 투병을 하시게 됐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아예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된 아버진 더더욱 주눅 들어가셨어요. 계모는 그런 아버지를 구박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젠 숨기지도 않고
저도 함께 구박해 댔습니다. 야, 내가 다 큰 네 속옷까지 빨아야 되냐? 너도 눈치라는 게 있으면 집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집안일도 좀 거들어. 네 아버지가 돈 못 벌어오면 너라도 지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모는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빨래,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을 전부 시켰어요. 저는 당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기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계모가 하도 집안일을 시키니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을 포기하기 싫어 그런 상황에서도 코피까지 흘려가며 새벽까지 공부를 했죠. 게다가 아픈 아버지도 병원이나 집에서 종종 보살펴 드려야 했기에 매일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계모는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 병수발까지 들어야겠냐며 아버지를 잘 보살피지 않았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어떨 땐 계모보다 저를 더 따랐던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형아, 빨래게? 내가 도와줄게. 쿤형, 여기 이렇게 쓱싹쓱싹 닦으면 되지? 여기 내가 닦을게. 두 동생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옆에서 빨래도 개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아직 어린 애들이었으니 저를 돕고 싶었다기보단 그렇게라도 형인 저와 놀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애들하고 정말 많이 놀아줬거든요. 그런 착하고 예쁜 동생들을 보는 게 당시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미안하다 정하나, 네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이 아버지가 든든하게 널 지켜줘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구나. 병세가 나날이 심해져 가던 아버진 늘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결국 제 나이 19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저만 두고 가시면 앞으로 전 어떡해요, 아버지? 당시 6살, 5살이던 동생들은 오열하는 제 옆에 꼭 붙어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모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싸, 또 났어. 계모는 슬퍼하긴커녕 조문온 자기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례식장에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지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신이 나 있던 계모를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죠. 오죽 신나 있었으면 평소 별로 아버지와 친하지 않아 많이 왕래도 않던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작작하라며 큰 소리로 화까지 낼 정도였다니까요. 이후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계모는 이제 가끔은 어린 동생들까지 집에 방치하며 밖으로 놀러 다니기 바쁘더군요. 가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친구들 만나서 비싼 밥 먹고 술도 먹고 하는 모양이던데 제게 문제집 하나 살 돈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분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혼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원하던 대학에 기어코 합격했어요. 이후엔 계모에게 첫 학기 등록금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계모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못 줘. 너 대학 등록금 대주면 나랑 네 동생들은 뭐 먹고 살라고? 조금 있으면 우리 애들 초등학교도 가야 하는데. 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돈 아직 많은 거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올 보험금도 있다고요. 어머니한테 말해서 그걸로 꼭 대학 등록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그 정도는 꼭 받아야겠어요. 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하고 재산? 이건 내가 나보다 7살이나 많은 늙다리 네 아빠. 그동안 비 맞춰주고 병수발까지 한 거에 대한 보상금이야. 게다가 아직 그러면 한참은 우리 애들 키우는데 쓸 돈이라고. 넌 네 죽은 아빠처럼 볼펜 말고 망치나 들어. 원래 망치질처럼 놈 쓰는 일이 돈은 제일 잘 버는 거야. 네 아빠처럼 공사판에서 망치질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란 말이야. 그게 딱 네 수준이야. 무식했던 네 아빠처럼 볼품없이 노가다 뛰는 거. 이 쓸모없이 자꾸 돈 타령만 하는 돈벌레야. 등록금을 안 준다는 것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렇게까지 모욕하는 계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돈벌레라는 말에 이제 막 성인이 됐던 전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전
혼자서 아버지 산소까지 찾아가 엉엉 울었죠. 아버지, 왜 저만 두고 가셨어요? 저 너무 서러워요. 아무리 제가 친자식이 아니어도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 덕에 여태 편하게 산 거면서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아버지 무시했다 이거지? 우리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서 두고 봐. 내가 바로 그 망치질로 아주 보란듯이 성공해 볼 테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후 전 대학 진학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누군간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갔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오기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무시하던 아버지 일로 계모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일 거라는 오기 말이죠. 그 뒤 전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혼자 살던 아는 형네 집에서 몇 달간 신세를 지며 공사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몇 번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던 아버지의 친한 동생으로 반장으로 일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성함을 알고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찾아내 죄송함을 무릅쓰고 부탁을 드린 거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아저씨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당시 그 아저씨는 반장으로 일하고 계셨고 저는 그 아래에서 팀원으로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저씨는 친절한 선임은 아니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뒤통수도 수없이 얻어맞으며 일을 배웠죠. 하지만 일 하나만은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저는 훗날 아저씨가 유학가 있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민을 가시기 전까지 아저씨에게서 독립하고서도 명절에 찾아가 인사와 선물을 드리곤 했어요.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 신세졌던 형에게 보답도 하고 허름한 월세방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전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어요. 아, 내 손. 아이고 이놈아, 조심했어야지. 괜찮어? 얼른 병원부터 가. 여기 일은 우리가 마저 할 테니까. 톱질하고 망치질하며 제 손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매일 뒤집어 써서 기관지 질병은 거의 달고 살았죠. 그래도 전 이악 물고 버텼어요.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이 힘든 시간들을 모두 감내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일하다 한 번은 2층 높이 현장에서 추락한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어깨뼈에 실금이 가서 한동안 일도 못하고 몇 달간 집에서 쉬어야 했죠. 그때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집주인에게 늘 사과하고 돈이 없어서 집에 없는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총각, 지금이 몇 달째인지 알아? 월세를 받아야 나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없는 척 하지 마. 월세 이번 달 말까지 안 내면 진짜 방 내놓을 줄 알아. 너무 죄송했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 저는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 소리 죽여 울기도 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경험을 쌓고 차곡차곡 돈도 모을 수 있었어요. 넌 그래도 자식이 내가 엄마가 어린 동생들 키우는데 돈 한 푼에 안 보탤 거야? 죽은 네 아버지 대신해서 너라도 돈을 보태야지. 제가 계모와 연을 끊은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던 동생들 때문이었죠. 저를 형이 아닌 아버지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동생들과 도저히 안 보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집도 왕래하고 동생들과 전화 통화도 하며 지낸 거예요. 형, 나 오늘 학교에서 1등 했다? 뭐? 뭐로? 공부로? 아니, 팔씨름. 내가 우리 반 남자애들 죄다 이겼어. 나 잘했지? 그래, 내 동생 최고네. 멋지다. 잘했어. 이게 다 형 닮아서 그런 거지 뭐. 고되게 살던 제게 가끔 통화하던 동생들의 제잘거림은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계모보단 저희 아버지 얼굴과 판박이라 동생들이 더더욱 예뻤죠. 물론 집에 가면 계모와는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간혹 계모가 요구하던 돈만은 보내주었어요. 계모는 제게 전화해 네 동생들 한창 자랄 나이에 잘 먹여야 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다. 이번에 둘째 학교 가는데 교복 살 돈이 없다. 등등 늘 동생들 이야기라며 제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계모는 너무 싫었지만 계모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정말 동생들이 힘들게 자랄까봐 저는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계모가 요구했던 동생들 학원비 100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통화할 때 둘째가 제게 이러더라고요. 형, 나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 이번 달에 등록 못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계모에게 전화하니 계모는 초저녁부터 술에 잔뜩 취해 있더군요. 그리곤 동생들 학원비를 자기 남자친구와 여행 다녀오는데 썼다고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도 어머니 친자식들은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한텐 어머니밖에 없는데 애들 악기를 자기 데이트한답시고 막으면 어떡해요?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애들 위해서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요 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돈 타내서 추태 부리고 다니지 말고요. 나도 사람이야. 아직 한창인 나이에 연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평생 일 안 해본 내가 어디 가서 뭐하고 일하라고. 네 아빠가 망쳐놓은 인생이니 너한테 책임 좀 지라는 게 뭐가 어때서? 그 뒤 전 계모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집에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라 따로 연락하며 아예 밖에서 만나버렸죠. 그리곤 동생들에게 앞으로 학원빈 형이 직접 학원으로 보낼 테니까 학원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버렸습니다. 계모는 제게 뻔뻔하게 또 돈 욕을 해왔는데 그때 전 이렇게 말했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니한테 돈 안 보낼 거예요. 애들 학원비 제가 학원으로 직접 보낼 거고 생활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보내줘봤자 또 남자랑 놀러 다니고 술 먹는 데 쓸 텐데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왜 보내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동생들에게 따로 용돈을 보내주며 절대 계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분명 그것마저 뺏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계모와는 연락을 않고 동생들만 보며 살았는데 가끔 만날 때마다 동생들은 계모에 대해 말하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 저번엔 엄마가 집에 남자까지 데리고 왔어. 나랑 재호가 기겁을 하니까 내 집인데 내가 남자친구도 못 데려오냐고 화내더라고. 심지어 저번에 만나던 아저씨도 아니었어. 엄마 남자가 맨날 바뀌어. 맞아, 큰형. 게다가 엄마 집에서 밥도 빨래도 아무것도 안 해서 나랑 작은 형이랑 맨날 둘이 다 해. 요즘엔 술에 취할 때마다 혹 같은 우리 때문에 자기가 재혼도 못한다고 막 술주정도 부려. 동생들의 말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기대지 못했던 동생들은 제게 더 자주 연락해 진로 상담도 하고 학업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으며 의지하더군요. 저는 형이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동생들을 챙겨주었죠. 그렇게 살던 와중 저는 나이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29살 때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서 작은 건축회사에 입사했어요. 보다 더 많은 걸 배워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작긴 했어도 대표님이 진취적이고 똑똑하신 분이라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 대표님은 일부러 퇴근 시간도 반납하고 남아서 일하고 공부까지 하는 절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 된 거죠. 아내는 장인 장모님의 외동딸이었는데 바로 그 회사에서 아빠 일을 돕겠다고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와 인연이 되어 저는 대표님 집안의 사위가 된 거예요. 얘들아, 많이 먹어. 너희들 미래 형수님이 사주는 밥이니까 모자라면 눈치 보지 말고 팍팍 시켜 먹어. 알았지? 형수님이요? 그럼 저희 형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들 형 어디 도망 못 가게 내가 아주 꽉 붙잡고 안아줄 거거든. 아내는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전 아내에게 동생들을 소개시켜줬는데 고등학생이던 애들이 너무 귀엽다며 아내 몇 번이나 동생들을 저와 함께 만나 밥을 사주곤 했죠. 덕분에 동생들도
저희 아내를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동생들 친모인 새어머니 아래서 자랐다는 말을 했을 뿐 저는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제겐 좀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였거든요. 그 와중에 전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장인어른이 꼭 계모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군요. 친자식도 아닌 자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니 꼭 상견례 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 아무리 친어머니가 아니라도 어머니가 계신 이상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겠어?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상견례에 대한 부탁을 계모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귀찮아할 줄 알았던 계모는 눈을 반짝이며 선뜻 알았다고 대답하더군요. 너 결혼 준비한다는 거 네 동생들한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들었다. 내가 내 자식 결혼한다는 얘길 네 동생들한테 먼저 들었어야 했니? 안 그래도 네가 언제 말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네 엄마한테 당연히 가야지. 대체 왜 저러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유, 사돈 어른이 우리 아들 회사 대표시라면서요? 정말 멋있으시다. 사부인은 이렇게 잘난 남편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전 참 남편 복이 없었는데. 들으셨죠? 저희 남편 저랑 재혼한 지 6년 만에 하늘로 갔다는 얘기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 우리 정한이 남편 암수발 다 들면서 정말 눈물로 키웠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돈되고도 인연인데 우리 셋이 종종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자고요. 계모는 동생들에게 장인어른이 저희 회사 대표라는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인 겁니다. 얼마나 역겹게 저를 눈물로 키운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던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계모의 가식 덕에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났는데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 상견례 날 아내의 연락처를 또 언제 알아낸 계모는 저 몰래 아내에게 연락해 꾸민비 5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착한 아내는 계모에게 두말 없이 그 돈을 보내준 후 저에게 넌지시 말을 했던 거죠. 진짜 미친 거예요? 이젠 하다하다 제 아내 될 사람한테까지 돈을 뜯어내요? 한복 하나만 하면 되는 걸 무슨 꾸민비를 500이나 받아요? 그것도 제가 아닌 제 예비 아내한테. 특별한 날인데 비싼 화장도 하고 그때 낄 반지나 귀걸이도 백화점 가서 사고 해야지. 애가 참 착하더라. 저는 전화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뻔뻔하게 웃기까지 했죠. 저는 이대로라면 아내와 처가에까지 분명 계속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 당장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 가정사를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화를 내고 혼을 내셔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숨긴 거나 거짓말한 거나 매한 가지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저를 탓하기는커녕 제 손을 잡고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내는 그 옆에서 많이 힘들었겠다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죠. 그랬구나. 혼자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우리 사이로 선물처럼 와줘서 고맙네. 자넨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또 다른 부모인 우리가 있잖나. 감사한 마음과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듯 장인 장모님도 아내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죠. 이후 저는 예단비라며 계모가 받아먹은 500만 원의 2배를 두 분께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 돈에 몇천만 원을 더 보태 저희의 결혼 자금에 감사하게도 보태주시더군요. 어찌저찌 결혼식에 계모가 참석하긴 했지만 그 뒤 전 계모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계모는 결혼한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해 차 바꾸게 5천만 원만 달라. 생활비 없어서 받았던 대출금 못 갚아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가게 됐으니 이참에 가전 좀 바꿔달라 등등 요구했어요. 결국 질려버린 제가 전화를 차단하니 아내에게까지 전화해 돈을 요구하더군요. 계모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날
저는 기겁을 하고 아내 휴대폰에서 계모 번호를 아예 차단시켜버렸죠. 그리곤 여전히 동생들과만 교류하며 산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막내까지 대학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됐네. 축하해. 형은 포기했던 대학을 너희가 모두 졸업한 거 보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동생들도 저처럼 계모에게 질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했었죠. 동생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한 번씩 등록금도 내주고 늘 용돈도 챙겨주던 저와 아내를 부모처럼 따랐어요. 막내는 대학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도 병행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를 낳았던 둘째는 한 건축회사에 취업해 직장인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사회인이 되자 계모는 이제 동생들에게까지 돈을 요구했다더군요. 정작 자신은 그때까지 일도 하지 않고 매번 남자를 만나 술만 마시고 다녔으면서 말이죠. 얘들아, 니들 어머니한테 돈 좀 주지 마. 그거 어차피 다 술값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 키워준 엄마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미워도 부모잖아. 그리고 착해 빠진 동생들은 그런 계모에게 조금씩이나마 용돈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들 뜻이 그러한데요. 그리고 제가 42살, 저희 아들딸이 8살, 6살이 됐던 해 둘째는 기쁘게도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져 있었어요. 사업 수완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셨던 장인어른은 고급 주택이나 펜션 인테리어 쪽이 장래가 밝을 거라며 처음부터 그쪽 사업에 올인하셨습니다. 고급 자재와 고급진 인테리어로 확실히 컨셉을 정해서 말입니다. 그 덕분에 회사는 형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던 둘째에게 선뜻 이직 제안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크게 성장했던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그런 회사를 제 나이 45살에 물려주셨습니다. 난 이제 자네 장모랑 둘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네. 자넨 분명 나보다도 훌륭하고 멋진 대표가 될 거야. 그렇게 전 건축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땡전 한 푼 없이 막노동으로 시작한 제게 대표가 된 날은 정말 의미가 깊었죠. 그런데 대표가 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정하나. 너 왜 이 엄마 전화 계속 안 받아? 네 처도 그렇고 아직까지 나 차단한 거 안 푸른 거야? 널 키워준 부모한테 어쩜 이렇게 모지니? 너 드디어 이 회사 대표 됐다며? 축하한다 우리 아들. 아이 그런 건 진즉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저희 회사로 계모가 대뜸 찾아와 무지하게 살가운 말투로 저렇게 말했거든요. 당시 둘째는 지방 출장 중이었는데 계모는 그런 둘째에게 제가 대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계모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은 둘째는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며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죠. 제게 친한 척 눈웃음을 치던 계모는 아주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네 동생들 통해서 나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서운하게 몇 년 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없었니? 우리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지? 여기까지 왜 찾아오셨어요? 또 뭘 요구하시려고요? 내가 뭐 바라고 온 거 눈치챘니? 그럼 돌려 말하지 않으마. 너 돈 좀 있지? 대표까지 된 마당에 이제 돈 좀 짭짤하게 만질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없어도 앞으로 어차피 많이 벌 텐데 나 우선 한 1억만 해주라. 어? 뭐요? 1억이요? 내가 왜요? 아유 왜긴 회사 대표까지 되도록 널 잘 키워준 나한테 키워준 값 내야지.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안 그러니? 네가 배은망덕한 머리 검은 짐승이 아닌 걸 증명하란 말이야. 장난칩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에 대해 당신이 대체 뭘 해줬는데요? 아유 당신이라니. 너 이제 나한테 어머니라고도 안 하니? 전 진즉부터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건 그냥 그 말이 입에 익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인식조차 잘 못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난 당신한테 갚을 은혜 단 하나도 없으니까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쫓아내려고 하자 계모는 사나운 표정으로 돌변하더군요.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흥, 건방지긴. 그래, 내가 어머니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니? 근데 너 이렇게 성공한 게 다 내 덕분인 건 맞지 않니? 너 내가 볼펜 들지 말고 망치 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쪽 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때 네가 대학 갔어 봐. 네가 이 회사 들어와서 니철 만날 수 있었겠어? 거봐, 다 내 덕분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 은혜 갚아야지. 네 아빠 때문에 망친 내 인생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게 얼른 돈 내놔. 정말 뻔뻔하네요.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당신 인생은 더 구질구질해졌을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덕에 예전에 호의호식하고 그 뒤엔 나한테 돈 뜯어내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 자식이기도 한 내 동생들한테 용돈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거머리 같은 인간씨. 당신은 남한테 빌붙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3년만 있으면 나의 이르를 바라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아요? 과거에 당신 나한테 등록금 한 푼, 아니 문제집 하나 살 돈 주기도 아까워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한테 줄 돈은 우리 아들 발가락 떼만큼도 없다고요. 알았어요? 귓구멍 뚫려 있으면 알아들었을 테니 이제 그만 당장 나가요. 다들 경악을 하고 보고 있는데 당신은 창피라는 것도 모릅니까? 몰라. 체면 차리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난 돈 줄 때까지 못 나가니까 당장 돈이나 내놔. 대표 자리까지 앉았으면서 어떻게 맨입으로 입을 싹 닦으려고 해. 돈 줄 때까지 나 여기 들어누워서 꼼짝도 안 할 거야. 어디 밟고 지나가려면 지나가봐. 직원들 보기 창피하게도 계모는 냅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여자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먼저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들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뒀다가 오랜만에 절 보러 회사에 들렀던 아내였죠. 아유, 뭐야. 누가 진짜 날 밟았어? 미친 거 아니야? 나 67 먹은 예비 노인네야. 저의 어머님, 아니 아줌마. 우리 남편이 이제 그쪽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한테도 아줌마 맞죠?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는 계모가 들어눕자마자 냅다 달려와 계모를 아주 꽉 밟고 지나 제 옆에 왔던 거예요. 의외의 상황에 지켜보던 직원들 몇몇은 푹 하고 웃음이 터지기까지 했죠. 계모는 벌떡 일어나 시뻘개진 얼굴로 아내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계모에게 호통을 쳤죠. 감히 네가 겁도 없이 시애미를 발로 밟어? 밟으라면서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줌마 더 이상 제 시어머니 아니라고요. 아줌마, 예전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 참았는데요. 나 우리 남편 가슴에 피멍들게 한 아줌마한테 진짜 욕 한 사발 해주고 싶었어요. 아줌마,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부모라는 이름 내걸고 그딴 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못난 인간이 바로 자식 인생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예요. 알아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천벌받아요. 내가 방금 경찰서에 전화했거든요. 어디 계속 버티다가 추하게 끌려가실래요? 지금 주랭랑 치실래요? 경찰이라는 말에 계모는 주춤하더니 이내 두고 보자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린 그 뒤 정말로 출동한 경찰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야 했죠. 저는 직원들에게 사과를 한 뒤 집에 돌아가려는 아내를 배웅하며 아내에게도 못난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미안하긴 좋은 꼴 못난 꼴 다 보여주고 서로 감싸주는 게 부부잖아. 우리 안쓰러운 남편 내가 항상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아내 덕에 계모 때문에 치솟았던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계모가 자기 남자친구라며 웬 남자를 데리고 또 회사로 오지 않았겠어요?
내 남자친구면 너한테 새아빠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 돈 주지 마. 근데 돈 안 줄 거면 내 남자친구 여기 취직이라도 시켜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사람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어려서 아직 젊고 머리도 똑똑해. 뭐든 시켜만 주면 잘할 거라니까. 많이도 안 바란다. 직급은 한 과장 정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건지 계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얼굴만 번지르르한 게 딱 봐도 논팽이 같았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 나이에 자기 애인 친자식도 아닌 사람 회사 쳐들어와 뻔뻔하게 웃고 있었겠습니까? 직원들은 옆에서 정말 대단한 아줌마 아니냐며 수군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문득 좋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알았어요. 취직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는 회사 대표실로 들어가 제 공구 가방에서 무언가 2개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저를 보고 있던 2 인간에게 하나씩 내밀었죠. 이게 뭔데? 보면 몰라요? 망치잖아요. 그건 바로 망치였습니다. 저는 대표 자리에 오르기 전이나 후나 종종 현장에 나가 일을 직접 했는데 때문에 대표실에 있던 제 공구 가방엔 늘 이것저것 장비가 많았어요. 그중 망치 2개를 꺼내 그들에게 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망치를 받지 않은 채 어리둥절해 있던 계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장 일 자주 맡아주는 반장님 아래로 들어가서 일 배우세요. 막내로요. 제가 말씀 잘 드려놓을게요. 우리한테 지금 공사장에서 망치질 하라고? 너 우리 나이가 몇인지 아니? 네, 그쪽이 내 어머니였던 시절에 그랬잖아요. 망치질이 돈 잘 버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 버는 일 어디 직접 배워서 큰 돈 벌어보세요. 운 좋으면 저처럼 회사 대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예전에 대학 등록금 안 줬다고 복수하는 거냐? 이렇게 치졸하게? 감히 나도 모자라서 내 남자친구를 이렇게 모욕해? 그것도 직원들 다 보는 데서? 그럼 이쪽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그래, 너 내가 그동안 돈 좀 타내려고 오냐오냐 했더니 날 아주 물러봤구나. 내가 오늘 너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달려드는 건 좋은데요. 그쪽이 나한테 달려드는 순간부터 난 그나마 당신한테 해줬던 내 동생들 엄마 취급, 아니 어른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저 양손에 아직 망치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당신이 쥐라고 했던 망치로 제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일부러 더 야비한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던 계모에게 이죽거렸습니다. 그 말을 한순간 계모의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쳐버렸죠. 하지만 계모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 그거 범죄야. 왜 못해요? 아, 철창 신세라도 질까 봐서요? 잊으셨어요? 저 이 잘나가는 회사 대표예요. 사고 쳐도 제일 비싸고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서 처벌 안 받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드라마나 영화도 안 보셨어요? 이보세요. 저 그동안 진짜 많이 참았는데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저 그땐 진짜 말로 안 합니다. 저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대표 자리까지 올라온 거 보셨죠? 저 그렇게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어디 말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맛보기라도 보여드려요? 엄마, 진짜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얼른 가세요. 좀 가시라고요. 그때 마침 외부 미팅을 끝내고 돌아오던 둘째가 계모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둘째가 계모를 쫓아내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린 계모는 제 손에 들린 망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곤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솔직히 제가 계모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에 사람한테 해를 입히고 어떻게 죗값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럴 힘이 정말 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그래선 안 되는 짓이죠. 하지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날뛰는 계모 같은 인간에겐 그렇게 해서라도 겁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더 이상은 계모에게 휘둘리기 싫어서
더 독하게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 뒤 회사에서 한동안 제 별명은 망치대장이었답니다. 직원들은 한동안 절 놀리려고 늘 그렇게 불렀었죠. 그 뒤 계모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신에게 용돈을 챙겨주던 동생들에게 이번엔 전셋집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번에 같이 큰형 찾아갔다던 그 남자랑 엄마 살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대. 근데 둘 다 돈도 안 벌고 같이 경마에까지 빠져서 생활비랑 경마자금 마련하려고 전셋집 보증금 빼고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더라. 나도 작은 형도 엄마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요즘 용돈만 보내고 명절에도 안 갔었거든. 그래서 몰랐지. 근데 그 큰 전세 보증금도 죄다 날렸대.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전셋집도 하나 해주고 돈도 지금 주는 용돈보다 몇 배는 더 달라고 요구한 거야. 큰형, 나도 작은 형도 이젠 더 이상 그런 엄마를 못 참겠어. 우리가 용돈을 보내주는 일이 엄마뿐 아니라 우리 정신건강까지 더 망치는 것만 같아. 그래서 작은 형도 나도 이젠 엄마 용돈 끊고 아예 인연도 끊기로 했어. 저는 힘든 결정을 한 두 동생에게 그저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구태여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죠. 동생들에게 들어보니 계모는 그 뒤로 한동안 동생들 집과 막내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더군요. 둘째 회사인 제 회사는 제가 무서워서 찾아오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생들은 냉정하게 경찰을 불러 쫓아냈다고 말했죠. 그렇게 계모는 빈대처럼 살더니 결국 자기 친자식들에게도 인연이 끊긴 겁니다. 그렇게 계모와 저도 영영 인연이 끊긴 줄 알았건만 제가 대표가 된 지 1년이 지났던 작년에 계모는 눈에 퍼렇게 멍이 든 채 어떻게 알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이런 한심한 말을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 계모는 여전히 그때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던 것 같았어요. 정아나, 네 동생들은 여전히 내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갔더니 또 경찰 불러서 쫓아냈다. 그래서 부탁할 데가 너밖에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사실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혼자 경마하려고 대출받은 돈을 몰래 훔쳐서 경마로 죄다 잃었거든. 그걸 순식간에 들켜서 나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얻어맞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돈 마련 못 해오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대. 자기한테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평생 식당 일이라도 시켜서 그 돈 다 돌려받겠다더구나. 신고해봤자 돈 돌려 못 받을 게 뻔하니까 옆에 두고선 말이야. 그러더니 난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대출도 안 되고 어디서 돈도 못 구해오니까 자기 아는 사람 김치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거기서 일해서 돈 갚으라고 하더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하니? 그래서 말인데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그 인간 내가 암 갖고 도망이라도 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낼 독종이야. 예전에 내가 정말 미안했다, 정하나. 일하세요. 공장이든 식당이든 가서 정당하게 일하고 돈 벌어서 갚으시라고요. 남의 돈 훔칠 땐 당연히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동생들도 어이없어서 경찰 불러서 그쪽 쫓아낸 거겠죠. 이보세요. 제발 남의 돈 우습게 알고 뜯어내는 빈대 같은 삶 그만 살고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귓구멍으로 듣지도 않겠지만 제가 제 동생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난 당신한테 돈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계모는 그렇게 말하는 제게 끝까지 매달리려고 들더군요. 결국 전 집 앞에 세워둔 차에 트렁크 공구 가방에서 망설임 없이 망치 꺼내는 척을 했습니다. 그제야 계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죠. 그 뒤론 동생들과 제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보니 계모는 다 포기하고 같이 살던 남자 말대로 김치 공장이나 어딘가에서든 난생 처음 뼈 빠지게 돈을 벌며
그놈에게 돈을 갚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생들은 지금 도움을 준다고 해도 계모가 정신 차릴 리가 없으니 더 이상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다며 그냥 신경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동생들처럼 이젠 계모에게서 정말 관심 끄고 감사하게도 여전히 건강한 장인 장모님께만 효도하며 자식 노릇하고 살고 있죠. 얼마 전 둘째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재수 씨를 저와 아내 그리고 막내에게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둘째를 닮아 참 유쾌하고 선해 보이는 분이었죠. 둘째는 제게 형은 내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니 계모 대신 저와 아내가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하고 혼주석에도 앉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와 동생이라기보단 자식 같았던 둘째의 부탁을 기쁘고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옆에서 막내는 자신이 결혼할 때도 꼭 부탁한다며 웃어 보였죠. 형, 그동안 나랑 막내, 우리 어머니가 형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껴줘서 고마워. 나랑 막내 둘 다 형하고 형수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형, 형수님이랑 우리 조카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나도 막내도 오래오래 형한테 은혜를 갚지. 그 말을 듣는데 아내도 저도 그만 눈물이 찔끔 나고 말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던 자식 같은 동생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동생 복, 자식 복은 넘치는 것 같았죠. 아내는 자신이 결혼을 잘해서 이런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생겼다며 웃더라고요. 이렇듯 전 앞으로 두 동생의 형이자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든든한 아버지로서 늘 뒤를 지켜주며 살 생각입니다. 물론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이 있지만 두 동생에게도 이번 생에선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제대로 된 부모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오랜 시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으니까요. 세상의 부모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간혹 제 계모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저에게뿐만 아니라 친자식인 두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엉망인 부모가 됐던 거겠죠. 자식에게 온전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그건 자식 인생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걸 이 자리 빌려 그런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네요. 그러니 제 계모처럼 자식들에게 인연마저 끊기기 전에 제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라고도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오늘따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던 두 분의 사진을 꺼내보며 어린 시절의 저처럼 부모님께 아내와 애들 몰래 제잘되다 잠을 청해야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